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자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되었어요.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는 오랜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생존과 사랑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동네 시장에서 손두부를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콩을 갈고 뜨거운 솥에서 두부를 만들어내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그 간 만든 두부의 고소한 향기가 지금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을 가득 메운 그 냄새는 지나간 시간들을 영화처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힘든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손두부 장사를 시작한 것은 40년 전 5살 아들을 둔 새댁이었을 때입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우리는 작은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실직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우리 가정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고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기술도 경험도 없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두부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손두부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할머니처럼 두부를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도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결국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손두부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콩을 불리고 갈고 끓이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만든 두부를 누가 사 먹겠느냐는 시선이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을 되살리며 두부의 맛을 높여갔죠. 매일 밤 남편과 함께 오늘 만든 두부를 먹어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우리 두부는 시장에서 제법 유명해졌고 아침이면 문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천직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시작된 손두부 장사가 어느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두부를 사러 오시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 뒤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랐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날이 흐린 탓에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보일러를 켜지 못한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4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니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문득 아들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45세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릴 적 민호는 제가 만든 손두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 오늘은 두부 얼마나 팔았어요? 하고 물었죠. 그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끔은 숙제는 뒷전이고 시장에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콩 갈아줄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해야지, 엄마가 할 수 있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민호가 자라면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다니느라 바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대학에 가고 나서도 그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결혼을 했을 때 그날이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결혼식 날 신랑이 된 아들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인사를 올 때 참 예쁘고 싹싹했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 나중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면 민호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뭘 먹고 살까? 아직도 두부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의 일입니다. 갑자기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레 물었죠. 민호야, 웬일이니? 그러자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두부 장사 그만두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다니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호야? 엄마가 왜 장사를 그만둬?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 말이 이어지면서 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이 삶이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을까요? 민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제 인생의 일부인 손두부 장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의 의미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두부가 민호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두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담긴 제 인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가족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훈입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40년간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한 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들 영수에게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빠도 제가 손주들을 돌보니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손주 민지와 준호는 저를 잘 따랐고 공원에 데려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점차 며느리 수진과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문제였죠. 수진이는 제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너무 많이 주고 잠자리에 늦게 보낸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 식습관이 중요해요. 라고 수진이가 말하면 저는 아이들이니까 괜찮지 않나? 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갈등은 커졌고 제 고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수진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아버님,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청국장 냄새가 너무 심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알았어. 나가서 사 먹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수진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청국장을 먹지 말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갈등 속에서도 저는 아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영수야, 수진이의 입장도 좀 생각해줘. 그런데 영수는 저와 수진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여름 휴가 때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가족 여행을 계획했는데 저를 제외하고 갔던 것입니다. 아버님, 이번엔 저희끼리만 다녀오려고 해요. 라는 수진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방해되나? 라고 반문했지만 수진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진은 결국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따로 나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영수가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첫째 딸 영미의 집으로 향하는 길, 가슴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딸 영미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영미야, 아빠가 여기서 지내도 될까? 영미는 저를 안으로 이끌었고 바쁜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영수에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 박중우를 만났습니다. 훈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노인정에서의 활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정말 좋더라. 바둑도 두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 그 말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면서 저는 조금씩 제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박순자 할머니와 가까워지면서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정에서 가족관계 개선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저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입장만 생각했지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아빠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동안 미안해. 너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 아들이 아버지, 저희도 잘못한 게 많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설날이 다가왔고 저는 용기를 내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와 수진 아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부터는 너희의 입장에서 생각할게. 그날의 대화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식사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고 책을 읽어주며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인정에서의 활동도 계속하며 이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함께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날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노인정에서 다른 분들을 돕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김명자의 인생은 어린 시절의 가난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7살부터 남의 집에서 식모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명자는 매일 일어나서 힘든 일을 하며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명자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불행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며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던 명자는 어린 작은 아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 후 큰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명자는 작은 아들의 성장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희망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될 위기에 처하자 명자는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명자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집을 팔아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팔고 빚을 갚아주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은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 순간 명자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헌신한 가족에게 버림받는 현실은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 명자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명자는 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매일 아침 1시간을 걸어 출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아이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그녀는 어린 시절의 힘든 기억들을 떠올렸고 그때의 아픔이 다시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작은 행복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월세방을 얻고 아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아들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명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명자는 그가 진정한 가족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녀의 피와 땀으로 모은 전부를 요구하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곁에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명자는 아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심합니다. 법정에서 아들의 만행을 증언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명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이젠 더 이상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김명자는 단순히 고난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홀로 남은 삶을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숙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명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모두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통해 진정한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김명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며 앞으로의 날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